자, 오늘은 19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라이브 방송 19번째. 밀만의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밀만의 정리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회로를 하나 봅시다. 지금 이렇게 회로가 있죠. 이 회로를 보고 여러분들은 느끼는 점이 어떤 점이 느껴지나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번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부분을 전화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에 기전력이 달라요. 전압이 달라요. 내부 저항이 달라요. 이렇게 다를 때에 여기에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 VAB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전화번이 여러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개가 병렬로 연결됐는데 그 전화번의 내부 저항이 다 다르고 그 전화번의 기전력이 다 달라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전압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중성점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밀만의 정리를 이야기하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식으로 기억하라고 보통 이제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 이게 VAB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냥 암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공식에다 문제에다가 문제 나오면 그걸 갖다 대입해. 이러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공식을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중성점 정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항상 이 회로망 해석을 할 때, 선형 회로망 해석을 할 때 전압은 항상 무슨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전압은 무슨 상태? 그렇죠? 누가 개방 상태라고 그랬어요? 개방 상태 똑바로 하셔야 돼요. 개방 상태 아닙니다. 그럼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전압은 단락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락.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전압은 이미 여기가 다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AB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이 AB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면 그 합성 저항의 값은 저항 3개가 R1분의 1 병렬이죠. R2분의 1, R3분의 1이죠. 저항 3개가 병렬이잖아요. 얘가 합성 저항이에요. 맞습니까? 자, 얘가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우리는 합성 저항의 값을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전화번이잖아요. 전화번인데 이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등가하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전화번이 만들어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잖아요. R분의, 즉 R1분의 2원이 되겠죠. 그 전류입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이 전화번이 만들어내는 전류는 R2분의 E2. 여기는 R3분의 E3라는 전류가 흘러가겠죠. 여기 전류, 여기 전류, 여기 전류 합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아닌가요? 전원이 공급하는 전류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전원이 공급하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R1분의 E1 더하기 R2분의 E2 더하기 R3분의 E3의 전류가 되겠죠. 그 모든 전류, 병렬이니까요. 그 모든 전류 합입니다. 얘가 전류가 되는 거죠. 전류 합을 구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곱해보세요. 얘는 저항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게 밀만의 정리 끝.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밀만의 정리입니다. 자, 여기가 저항의 역수니까,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어드미턴스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어드미턴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드미턴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리는 이거잖아요. 전체적인 저항에다가 전체적인 전류. 되겠나요? 그게 뭐예요? 요 양단에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식을 잘 한번 보세요. 곱을 하면 분자에 올라가겠죠? 곱을 하면 분자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분모 분의 1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합성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은 전류의 합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밀반의 정리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림이 있는 그 전압이 3개 있는 그림, 이 그림이죠. 전압이 3개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요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요 부분도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여기에 요 부분이 가운데 하나에서 연결이 됐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연결되고 여기서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A로 빼고 여기서 선을 B를 뺐다라고 해도 관계없죠. 자, 그 그림이 결국 어떤 그림이냐면 이러한 그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죠. 이렇게 묶어져 있죠. 여기도 세 개가 하나로 묶어져 있죠. 이렇게 묶어진 형태의 그림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이 VAB가 된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삼상회로에서 YY 결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원과 부하의 YY 결선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이걸 이제 우리는 중성점 전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밀만의 정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하는 게 잘 보세요. 요 식이나 어떤 거죠? 똑같은 식이죠? 요거나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로 표현하나 이렇게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나 여기와 요 사이에 대한 전압을 구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밀만의 정리라고 한다. 어렵지 않아요. 밀만의 정리 진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밀만의 정리에다 그냥 대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입하거든요. 보지도 않고 대입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공식에다 집어넣을 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3분의 9. 그래서 3A가 되죠. 여기는 얼마죠? 6분의 얼마? 12. 2A가 되죠. 그럼 여기는 전류가 얼마가 흘러요? 5A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이 얼마입니까? 여기 단락해야 되면 저항이 얼마가 되죠?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5A 곱하면 10V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밀만의 정리예요. 그렇게 구하면 밀만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아닌 것 같다고요? 요게 10이 안 나올 것 같다고요? 10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10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 그 차이 뿐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밀만의 정리. 자, 밀만의 정리가 뭔지 이해가 되나요? 밀만의 정리가 뭔지 간단하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일까요? 여기 2A죠. 보세요. 이쪽 방향이죠. 12분의 24니까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죠. 요게 이제 2A죠. 이건 이쪽 방향으로 2A 가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쪽 방향으로 2A 가죠. 그러면 세 전류가 합의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2A는 상쇄되고 2A만 흐르죠. 맞습니까? 밀만의 정리예요, 그게. 그게 2A예요. 이게 2A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다 단락되잖아요. 전화번호이 다 단락되니까 세 개가 무슨 연결됐어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 세 개가 무슨 연결? 평렬 연결. 그러니까 12분의 1 더하기 얼마? 다음에 3분의 1 더하기 얼마? 5분의 1이 되겠죠? 저항이니까요. 요거 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뭐예요? 2A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2A 곱해주면 걔가 전체적인 뭐가 된다? 전압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얘 값이 이 값이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냥 37분의 120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결국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플러스 2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밀만의 정리. 그래서 공식에다 대입해도 되지만 밀만의 정리를 이해만 하면 뭐 공식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바로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조금 더 변형이 되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이제는. 자, 여기서 A, B에 대한 전이차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6-20번 문제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동일하잖아요. 단지 그림만 옆으로 눕혀놨을 뿐이죠. 저항이 3개가 병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병렬에 대한 저항값 계산하면 되겠죠. 병렬 합성 저항은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3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이 되겠죠. 이게 합성 저항이 되잖아요. 거기에 전류를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30분의 5가 되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10이 되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30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을 해주는 거예요. 30분의 5에다가 10분의 10에다가 다시 30분의 5를 계산해서 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밀만의 정리에 대한 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처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했어요? 저항 구하고 곱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VAB가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다. 자, 어떤 형태든 간에 요거 그대로 갑니다.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밀만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만의 정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한번 더 해봅니다. 자, 응용 문제. 원래의 이 문제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런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에 이렇게 저항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양단에 우리가 전압이 나타나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110, 120이 주어졌고 1과 2가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양단의 전압을 구하면 R1과 R2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밀만의 공식처럼 해본다 그래도 이제 이게 식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류를 곱해줘야 되겠죠. 전류는 얼마일까요? 전류는 1분의 110 다음에 2분의 12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압 VAB가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항을 하나를 더 연결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저항을 하나를 더 연결해 버려요. 이렇게 연결하는데 전압은 없습니다. 전압은 없고 저항만 연결했습니다. 저항만 얼마죠? 5ohm짜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여기 전압이 바뀌겠죠? 바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는 변함이 없죠. 전류는 그대로 갑니다. 변함이 없잖아요. 전원이 없으니까 전류는 그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저항은 합성저항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더해져요? 5분의 1이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V-가 바뀌는 게 중성점 전압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 뭐가 없으니까 전원이 없잖아요. 그럼 저항만 고려가 되는 겁니다. 쉽게 다시 표현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보면 돼요. 0V가 있다라고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0V가 들어가도 어차피 전류는 0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류가 구해지는 것만 생각을 한번 해봐라. 전류가 구해지는 것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가능하죠? 그런 게 뭐예요? 밀만의 정리입니다. 밀만의 정리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밀만의 정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가지고 구했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중첩의 원리 예제를 풀었던 것이거든요. 그 예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첩의 원리의 예제. 굉장히 복잡했었죠? 중첩의 원리가 복잡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예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에 자주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첩의 원리로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중첩의 원리 어디 있는 거죠?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이 예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중첩의 원리 이 부분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구해봤죠? 네, 구해봤는데 이걸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지금 답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A가 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구해봅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전류 구하는 거죠. 전류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응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에서 구했던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구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구할 때에 얘가 개방이 되고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단락이 돼서 그래서 얘만 존재할 때 여기 흐르는 전류, 얘만 존재할 때 여기 흐르는 전류 각각 구해서 분포를 겹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 부분까지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부분까지 이옴의 저항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뭐죠?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대분항의 등가. 기억납니까? 우리는 이 대분항의 등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대분항의 등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분항의 등가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2가 무슨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A, B를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요. 제가 점선 그어놨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두 개가 병렬 연결되죠. 그러니까 합성저항이 얼마입니까? 1옴이죠. 그리고 여기 6V인데 저항값이 똑같기 때문에 반반 나눠 걸리겠죠? 반반 나눠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그러니까 반반 나눠 걸리니까 3V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를 바꿉니다. 이 대분항의 등가로 바꿉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전류원이죠. 자, 요거는 대분항의 등가로 바꿨어요. 전압원인데 대분항의 등가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는 전류원이잖아요. 전류원인데 이것도 대분항의 등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간단하죠. 바꿔보면 요거는 저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건 개방단이니까요. 그러니까 1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얼마 나타나죠? 9A가 1에 흐르니까 9V 나타나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1옴이 남았죠. 그 저항 여기다 그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서로 상쇄되죠. 여기가 3V, 여기가 9V니까 6V가 있다라고 보고 요거는 없어질 수가 있죠. 서로 상쇄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1옴짜리가 하나 있었고 요거 1옴이고 요거 1옴이었으니까 전체 합성장이 3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3분의 6이 흘러서 2A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던데 문제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방향하고 반대, 여기가 플러스니까요.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 방향과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회로망 해석에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죠. 자, 얘를 뭘로 바꾼 거예요? 대분항으로. 전압원인데 얘를 대분항으로. 전류원인데 얘를 대분항으로. 이걸 다 대분항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중첩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것을 그냥 대분항의 등가를 두 개를 그냥 해버리니까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리가 되죠? 우리가 대분항의 등가가 어떤 것인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밀만의 정리를 했는데 대분항의 등가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얘가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거든요.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해 가지고 전압을 구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도 흐르는 전류였지만, 자, 요것이 관련되는 문제, 여기 중첩의 원리 구하면서 대분항의 등가 구하면서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한번 보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 보니까 전압원만 존재할 때 이옴에 흐르는 그렇죠? 전류. 그 다음에 전류원만 존재할 때 이옴에 흐르는 전류. 이거 구해가지고 더했잖아요. 그런데요, 자, 이거를 대분항의 등가를 하고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보세요. 얘가 전압원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전압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얘가 뭐죠? 전류원이잖아요. 내부 정확까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변화시켜 봅니다. 조금. 어떻게? 얘는 그대로 둡니다. 1옴 하고요. 3V는 그대로 둡니다. 좋습니다. 1옴과 3V입니다. 그런데 얘를 대분항의 등가로 바꿔줍니다. 얘를 대분항의 등가로 바꿔줍니다. 바꾸면 2옴하고 전압이 얼마죠? 양단의 전압이? 기억납니까? 대분항의 등가? 12V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2옴하고 12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2옴의 양단의 전압이잖아요. 결국 2옴의 양단의 전압이니까 요 양단의 전압이 되겠죠. 요 양단의 전압, 여기 양단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양단의 전압은 이거니까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 저항이 1과 2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1과 2가 그렇죠.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전류가 얼마예요? 3A, 6A죠. 3 더하기 6이 되죠. 이거 3A 되잖아요. 이거는 6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 그냥 바로 6V 나오는 겁니다. 바로 6V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네, 어려운 얘기.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게 뭐예요? 배분항의 등가 한번 하고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배분항의 등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압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밀만의 정리라고 하죠. 밀만의 정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린 대분항의 등가, 밀만의 정리, 노튼 정리 다 할 수 있죠? 중첩의 원리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 한 게 있습니다. 안 한 게. 어떤 걸 안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가역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역 정리. 그 부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역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예제를 가지고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요 안에 있는 회로 부분이 되겠죠. 요 안에 있는 부분의 회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그래서 요걸 회로망이라고 그냥 보고 지금 표시한 부분을 회로망이라고 보고
그 회로망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무리 이게 복잡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부에 있는 이 회로망은 뭐 복잡한 회로망이든 간단한 회로망이든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요. 물론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회로망에서 여기에 전압을 가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그냥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냥 가능하다. 여기에 전압을 가하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반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반대로. 저 극성 여기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반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에 이 두 그림을 잠깐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기에 전압이 100V고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10A였다면 여기에 전압을 100V를 가하면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돼요? 10A가 흐른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가역정리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역정리는 회로가 아무리 이 안에가 복잡하고 비대칭이고 막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선형 회로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100V를 가했을 때 여기에 10A가 흐르면 여기에 100V를 가했을 때 여기에 10A가 흐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50V를 가하면 여기는 얼마가 흘러요? 5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은 이것과 이것을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역정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역정리가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300V를 가했더니 여기에 30A가 흘렀습니다. 반대로 이쪽에 200V를 가하면 여기에 몇 A가 흐를까요? 가역정리입니다. 이해되겠죠? 여기에 300V를 가하니 여기에 30A 흐르면 여기에 200V를 가하면 여기는 몇 A 흘러야 돼요? 20A 흘러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가역정리입니다. 계산을 하면 이거예요. 여기에 300V를 가하면 여기에 30A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 200V를 가하면 여기는 몇 A가 흐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의 I는 여기에 있는 30에 곱하기 200과 같다. 따라서 I는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역정리입니다. 가역정리는 별거 없습니다. 회로가 선형 회로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한 전압에 의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가한 전압에 의해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죠? 자, 그게 가역정리다. 그래서 그것을 응용하는 문제가 물론 또 있습니다. 가역정리를 응용하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회로망에 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다 풀 만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역정리에 관한 문제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AB 간의 전압을 100V를 가했더니 여기 5A가 흘렀다. 여기에 50V를 가하면 여기는 얼마가 흐르겠어요? 2.5A 흐르겠죠. 당연한 거죠. 그 관계 금방 찾는 게 가역정리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겠죠. 2원을 가했는데 회로망이 뭐가 되든 관계없다 그랬죠. 2원을 가했는데 I2가 흘렀어요. 여기에 이제 E2를 가했는데 I1이 흘렀어요. 근데 두 개가 같아요. 그럼 I1, I2는 어떻게 되겠죠? 같겠죠. 이렇게 같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가역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가역정리가 된다. 당연히 중첩의 원리 아니죠. 노튼 정리 아니죠. 보상 정리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죠. 가역정리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2원을 가했는데 여기에 I2가 흐릅니다. 여기 E2를 가하면 여기 I1이 흐릅니다. 그럼 E1과 E2가 같으면 I1과 I2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E1이 1V, 다음에 여기 E2가 1V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압이 같으니까 전류도 같아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역정리라고 한다고요. 어때요? 가역정리가 어렵나요? 아닌 거죠. 가역정리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회로망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회로망 해석 문제를 푼다면 거의 한 95%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5%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문제는 절대 아닐 겁니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틀려줘야지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맞추라고 내는 문제, 이것만 맞추면 합격한다는 문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잘 맞춰도 회로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공부는 어려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편하게, 정확하게 해서 기억에서 오래 기억해가지고 언제나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부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는 거 내가 다음에 공부해야지.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공부해야지. 이거 내가 필기했다가 언젠가 다시 볼 거야. 라고 해서 메모해 놓는 사람 치고 그거 다시 보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겠죠. 대부분이 열심히 기록해놨다가 에이씨 안 되니까 모르겠다. 이거 외워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공부했을 때는 과연 그게 자기 것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지경이 넓혀지고 다시 기초가 쌓이면 또 조금 더 지경이 넓혀져서 점점점 넓은 지경으로 가서 나중에는 뭐 합격이 되고 회로 이론은 굉장히 쉽게 보이고 회로만큼 쉬운 과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나올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